자, 소유권의 효력이라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3개가 나오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 3개가 나옵니다. 먼저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가,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본권이 없는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는 거. 자, 이거를 204조하고 구별을 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204조는 점유 침탈을 요건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유물 반환 청구는 1년 내 행사라고 돼 있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 그런 거 없어요. 세 번째, 점유물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입니다.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그 사람이 침탈자인지,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인지, 특별 승계인인지, 또는 선인지 악의인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그냥 현재 본권이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지갑을 손매치기 당합니다. 자, 갑의 지갑. 갑이 점유도 하고 있었고 소유도 하고 있었죠. 그죠? 갑의 지갑. 갑이 점유도 하고 있었고 소유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갑을 을이 절취를 했어요. 소매치기. 근데 절취한 상태에서 버스에서 내리질 못했어요. 소매치기야 그러는 순간 버스가 경찰서에 버스를 딱 댔네. 자, 을 현장에서 체포되겠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면식도 없는 병 가방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가방을 뒤지니까 병 가방에서 지갑이 뜩 나와. 이때 병 당황스럽겠죠. 여러분이 병이라면 나 아닌데요 뭐 이렇게 그래요. 자, 이때 갑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병을 상대로. 갑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얘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정 승계인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해요. 하지만 소유물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죠.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 여부 따위를 묻지 않고, 승계 여부 따위 묻지 않고, 선악 따위 묻지 않으니까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이 지갑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가면 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요게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해 주세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 여부 불문, 현재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둘 다 공통점으로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런 거기까지. 그 다음에 요놈 중에서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이 있는데, 방해 예방은 아까 점유물하고 똑같아요. 또는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점유권에는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라고 돼 있고요.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라고 돼 있고요. 소유권에는 예방 청구, 예방이나라고 돼 있어요. 이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둘 다 또는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요 놈이 문제입니다. 방해 제거, 소유물 방해 제거. 판례가 하나 있는데,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을 해서
현재 갑수요 땅에 폐기물이 잔뜩 매립이 되어 있어요. 갑이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팠더니 폐기물이 잔뜩 있어서 이걸 치우지 않는 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갑은 지금 을이 묻어놓은 폐기물에 인해서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이 요 방해 제거 청구, 즉 폐기물 제거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란 이 방해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한다. 다시 한번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란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할 뿐 방해 결과 제거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은 여전히 매립을 하고 있는 을을 잡아가지고 더 이상 매립하지 말아라. 이게 방해 제거 청구고, 폐기물 제거는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이다. 이건 방해 제거 청구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판례가 하나 있죠.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뭐 그 정도 소유물 반환.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서 마지막으로 공동소유 보시면 돼요. 공동소유는 물건이 하나고 소유권도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럿 있는 형태를 공동소유라 하고요. 이 소유자들 사이에 어떤 결합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고요. 합유하고 총유를 뺀 나머지가 공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합유하고 총유를 먼저 본다고 그랬습니다. 합유는 여러 사람이 조합체, 조합원으로서 공동소유하는 걸 말하는데, 이때 조합체는 노동조합 같은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동업관계를 말합니다. 동업계약관계. 조합원들이란 동업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1억씩을 투자해서 폐차장을 동업한다. 그래서 땅 샀다. 건물 지었다. 건물 안에 컴퓨터도 들여놨다. 이때 땅, 건물, 컴퓨터, 그게 갑과 을의 합유가 되는 거예요. 동업자들 사이에 공동소유를 합의를 합니다. 이때 합유자들은 당연히 지분이 존재하지만 지분 함부로 팔아먹을 수가 없고요. 또 이 땅이나 건물이나 컴퓨터와 같은 합의물을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함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합의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합의의 특징. 그 다음에 이 합의물 처분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전원동의가 있어요. 전원동의. 반면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건 각자가. 이런 것들이 합의물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합의는 언제 끝이 나는가? 두 가지 암기하는 거예요. 조합체가 해산이 되거나, 즉 동업관계가 끝이 나거나, 또는 전원 동의를 거쳐서 컴퓨터 합의물을 팔았다. 그러면 팔아먹은 합의물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합의가 아니겠지요. 이게 합의의 종료 사유예요. 이렇게 합의가 종료가 되면 남은 재산, 팔아먹고 받은 돈,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종료가 되면. 여섯 번째, 합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그 지분은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귀속이 된다. 요 정도가 합의에서 볼 만한 내용 전부예요. 총유도 간단해요. 비법인 사단이라고, 사단은 단체를 말하는데요. 설립등기를 하면 사단 법인이 되고요.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비법인 사단이 됩니다. 비법인 사단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종중, 교회, 사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동창회 등등 단체가 설립등기를 갖추지 않고 있으면 뭐가 된다? 비법인 사단이 돼요. 그러면 무슨 학교 동창회가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채 동창회비를 걷어가지고 동창회 건물을 샀을 때 이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지만 동창회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원들,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들 공동 소유로 보게 되고요. 이걸 총유라고 하게 됩니다. 비법인 사단 구성원 사원 공동 소유를 총유라고 해요. 이 총유는요, 지분이란 게 존재하진 않아요. 따라서 나중에 동창회가 해산되더라도 그 재산을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할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총유물을 관리를 하거나 처분을 하는 경우 하고요. 총유물을 사용을 하거나 수익을 하는 경우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사용 수익은 정관기타 규약에 짜쳐서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외워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아까 합의물 보존 각자가 할 수 있고요. 공유물 보존도 각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유물은 보존행위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요. 여기 들어있어요. 보존, 이용, 계량행위. 그래서 총유물 보존도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총유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상실하는가.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의 취득 상실은 그 권리 의무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하게 됩니다. 동창회에 가입하면 취득, 탈퇴하면 상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총유예요. 별거 없죠? 공유를 봅니다. 공유는 일단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공유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습니다. 땅이 하나 있었는데 갑과 을과 병이 이 땅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전형적인 공유입니다. 상속인들 사이는 동업관계도 없고 비법인 사단 구성원도 아니고 이렇게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소유 형태를 공유라고 하게 됩니다. 공유는 특징이 두 가지. 각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는 자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 처분 자유하고요. 지분. 그래서 지분을 팔아먹거나 지분에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자유가 있다. 공유의 특징. 자, 공유관계는 어떻게 성립할까요? 이거 법률관계죠.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 규정. 법률 규정, 상속. 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물, 혼합물,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경계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로 성립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지분 소유권 하나를 나눠서 갖고 있는 거죠. 하나의 소유권을 뭐 3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 이게 지분이에요. 비율은 당사자 약정으로 정해지거나 법률이 정해주게 될 거예요. 근데 지분 비율을 알 수 없다. 어떻게 추정? 균등한 것으로 추정. 지분 비율을 알 수 없을 때 균등 추정. 자, 이때 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갑과 을이 100평짜리 땅을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 이때 갑과 을이 각각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면적인 50평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을의 2분의 1도 전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든 일부든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가 없다.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지분 처분자율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갑이 상속이 없이 사망하거나, 원래 공유는 합의와는 달리 공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공유물 사용하고 수익하고 전부를 지분 비율로 갑이 땅 전부를, 을이 땅 전부를 갑이 6달, 을이 6달, 갑이 1년, 을이 1년 이런 식으로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세금과 같은 부담은 지분 비율로 땅에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 각각 50만 원씩. 돈과 관련된 건 지분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 그런데 을이 이 부담 의무 이행을 1년 이상 지체를 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지분 배수는 갑이 을에게 지분의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팔아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말로만 팔아라 하면 안 됩니다. 상당한 가격을 제공하면서 팔아라. 그럼 팔아야 돼요. 형성권입니다. 나 못 팔아. 안 됩니다. 세 번째, 공유물, 지분이 아니고 공유물을 팔아먹거나 변경을 할 때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처분은 팔아먹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변경은 뭐냐?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공유자 한 사람이 건물을 지어버린다. 이게 변경입니다. 나대지를 대지로 변경. 이럴 때는 뭐 해라? 전원동의, 공유물 처분 변경. 관리, 지분의 과반수. 뭐의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요.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물론 이 관리에는 보존이 있고 이용이 있고 계량이 있는데 보존만은 따로 떼서 각자가. 결국 이용 계량 행위면 지분의 과반수인데, 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바꾸면 이렇게도 되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나오겠죠. 갑이 7분의 4, 을이 7분의 2, 병이 7분의 1을 갖고 있는 건물, 공유건물, 을, 병 합의만으로는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갑은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있다. 요렇게 되죠. 자, 여기서 지분의 과반수로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에 뭐가 있을까? 임대가 있고, 임대차 해지가 있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관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땅이야.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예외가 나와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배타적 사용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 요런 게 관리. 관리를 잘. 공유물 분할. 분할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단 법률로 금지. 뭐? 집합건물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 이런 것들은 법률에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당사자가 약정을 할 수도 있어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이하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법률로 금지가 되거나 분할 금지 특이하지 않는 한, 특약하지 않는 한 분할의 자유가 있다. 자, 이때 분할의 자유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은 거절을 못하고 전원이 공유물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을병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도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분할 청구하면 분할해야 돼요. 형, 성, 권, 일방적인 권리. 그죠?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형성권. 예? 예? 상관없어요. 그건 협의로 하면 되죠. 나눠! 그럼 나눠야 돼, 일단 무조건. 그 나누는 방법을 협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협의는 분할할지 말지가 아니고 어떻게 분할할지를 협의해요. 어떻게. 방법이 세 가지. 현물을 나누는 거, 팔아가지고 돈을 나누는 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돈으로 배상해 주는 거, 격, 배, 상.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셋 중에 하나. 협의. 자, 이때 땅이 이렇게 돼 있다. 면적이 700평이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400평, 200평, 100평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고 8m 도로인데 여기는 2m밖에 안 돼. 만약에 이렇게 나누게 되면 골목 끝에 있는 거 제일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면적으로 나눠서는 안 되고 분할된 부분의 경제적 가치, 원칙은 지분 비율에 상한한 면적으로 나누되 400평, 200평, 100평 단 그렇게 나눴더니 지분의 값어치가 다르더라. 에? 그럴 때는 지분 가치에 상응하도록 나누거나 또는 저 맨 끝에 취득한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라.
그렇게 협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재판에 의한 판결. 이 판결이 뭐?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이었죠? 형성 판결.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이것도 전원이 참가 한 놈이라도 누락하면 무효.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분할할 때 법원은 원칙이 현물 잘 안 되면 이 법원은 경매법원에다가 매각을 의뢰하여 그 대금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재판 분할에는 이게 없어요. 가격 배상이 없어요. 가격 배상이 없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우회를 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가격으로 배상하는 형태의 현물 분할이라고 말을 해요. 즉 가격 배상 판결을 하면서 이게 뭐의 일종이다?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분할의 경우에는 가격 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우회하여 가격 배상 판결하고 있습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 효과는 장래효입니다.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을 쪼개게 되면 갑을병은 그 쪼갠 때부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분할한 때부터.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상속회시시로 소급을 하게 됩니다. 이거 소급시키지 않으면 상속 일어났을 때 상속세 한번 내고 분할할 때 세금을 또 내게 돼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 자, 마지막으로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나눴는데요. 갑소유 땅은 주택을 딱 지려고 봤더니 짓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을소유 땅에는 안반이 깊이 박혀 있어요. 이런 걸 보통 뭐라 해요? 하자가 있다라고 하죠. 하자가 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유물을 분할을 했는데 하자 있는 부분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우연에 의하여 어느 한쪽은 후진 걸 분할받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자 있는 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 그래서 공동소유는 요 정도 일단 체크하십니다. 공유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나와 있는 조문들 위주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공유라고 표가 있어요. 조문이 있죠? 네? 불행하게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밑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끝에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동그라미 3번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이라고 돼 있죠. 이건 돈이죠, 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자기 지분 비율에 하나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건은 전부 반환 청구, 돈은 지분 비율만큼 이렇게 됩니다. 반가로 2에 동그라미 1번 처분 변경. 다음 페이지 사용수익 관리보존인데 그 밑에 판례 1번 2번 두 가지 기억하자. 1번 2번 맨 밑에 부당 지분 비율로 분할 268조 269조 270조 조문 확인하고
밑에 동그라미 1, 2, 오른쪽 박스 2, 양가로 2, 양가로 3.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합유. 첫 번째 박스 271조 1항. 두 번째 박스 273조 1항 2항. 274조 1항 2항. 272조 처분변경 전원동의 보조는 각자가. 다음 페이지.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청유 275조 1항, 276조 1항, 2항, 그리고 277조 그 정도. 특히 맨 밑에 반가로 2번. 보존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땡 총회 결의 요 정도. 됐죠? 그래서 점유권하고 소유권 받습니다. 자, 이제 용익물권, 제한물권 중에 용익물권이 나왔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지요? 감사하게도 터지지는 않습니다. 자,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 말하고요. 물권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상권이 나왔습니다. 지상권은 내용은 어렵진 않고요. 다만 법정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게 다 판례예요. 그게 좀 어려워요. 나머지 뭐 그냥. 먼저 지상권은 남의 땅에 을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뭘 소유? 건물, 공작물, 수목.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특징을 생각해 볼게요. 첫째, 객체는 타인 토지여야 되죠. 그죠? 내 땅 안 되죠. 타인 토지. 그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됩니다. 두 번째, 지상물 없어도 돼요. 을이 지금 건물을 소유하려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지상권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건물과 같은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설령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따라서 지상물은 지상권의 성립요건도 존속요건도 아니게 됩니다. 지료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가?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어요. 자,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요. 이때 건물 소유권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별개의 권리입니다. 을은 권리를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 있다. 단 을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목적이죠.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죠. 수단이에요. 두 개의 권리가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일 때 목적인 권리가 주된 권리, 수단인 권리가 종된 권리. 저 자식 종자는 한자를 못 쓰는구나. 써요. 여기 돼 있어요. 주종. 그리고 우리 민법 100조를 가면 종물 일어나고 해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물론 임의 규정이지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원칙적 규정이 있어. 그걸 권리에 그대로 적용해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따라서 따로 처분하기로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지상 물양도 속에는 지상 권양도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아시겠죠? 네. 다섯 번째, 담보목적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담보목적 지상권이 뭐예요? 갑소유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 땅의 저당권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 갑이 건물을 지어서 땅 값어치가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상권도 설정받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이때 은행은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땅을 사용식할 목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담보 목적이에요. 이 담보 목적 지상권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원래는 물권 법정주의 내용강제 위반이에요. 무효여야 돼요. 근데 뭐 우리 대법원이 유효라면 유효죠, 뭐. 그죠? 인정. 자, 이때 담보 목적 지상권의 경우에는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돈을 갚으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뭐도 지상권도 당연 소멸 이렇게 되겠죠. 말소등기 없이.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째, 지상권 취득하는 방법. 법률행위는 어떻게 취득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자, 이때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불러요? 지상권 설정자. 계약을 하고 뭐 하면 돼요? 등기. 법률행위고 부동산 물권이니까 186조에 따라서 뭐 하면 된다? 지상권 등기 취득해. 반면에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이 있다. 187조 상속 등을 통해서 지상권자가 사망했을 때 지상권 소멸하는가 상속되는가? 상속돼야지요. 재산권이니까. 예?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상권이라는 게 있고 관습법상 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이 두 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과 두 개. 나중에 특수지상권 가서 보면 됩니다. 요 놈이 문제지요. 법정사건. 법에서 정해준 지상권. 자, 법정사건은요. 법에서 요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걸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게 민법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민법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있습니다. 자, 먼저 305조가 됐던 306조가 66조가 됐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 출발은 여기서 출발해요. 99% 법정 사건이 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305조. 갑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 그러면 갑은 건물 소유자 겸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요. 땅만 팔아요. 자, 이때 병.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지의 특별승계인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대지의 특별승계인.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그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여기 305조.
조심하세요. 건물 소유자인 갑이 취득하는 겁니다. 지상권을.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366조 역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여기에다가 저당권이 설정. 토지 또는 건물 어느 한 또는 양쪽.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 and 소유자가 동일.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뭘 취득한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거 366조. 요거 판례가. 자, 먼저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땅이 병에게 경락이 된 경우 건물에 대한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이 건축 중 이었던 경우에는 이 저당권자는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이 땅을 나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질 않고 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줬겠죠. 이럴 때는 법정사건 인정된다 나중에. 예.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가 되고 신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땅이 경매가 됐습니다. 이 신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가 되고 신축이 됐을 때 이때는 신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사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줍니다. 잊지 마세요. 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사건이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똑같아요. 을이 돈을 빌려주는데요. 땅이나 건물만 갖고는 채권을 다 회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땅하고 건물을 다 담보로 제공받아가지고 땅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채권 하나죠. 우리 갑에게 1억 채권 하나 빌려줬어. 채권자 몇 명? 1명. 채권 하나, 채권자 1명. 그런데 저당권을 2개 갖고 있죠.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무슨 저당? 한 명의 채권자가 여러 개의 목적물의 저당권을 갖고 있을 때 그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 그런데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 자, 여기서 건물이 철거가 되면 건물 저당권 사라지죠. 그 다음에 신축이 되면 기존 건물 저당권이 신축한 건물 저당권으로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질 않아요. 그럼 이 을은요 원래는 땅 플러스 건물 경매 대가에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땅에서만 채권 회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을 나대지로 평가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사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두 개를 구별하세요. 왼쪽은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철거 후신축. 오른쪽은 땅,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철거 후신축. 다르죠, 분명히? 다르잖아. 기억해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봐야 돼. 하나만 더. 갑소유 땅. 제가 지금 11, 12, 1, 2, 3, 4, 5 9달 만에 8달 만에 하는 거 이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머리가 깨질 거예요. 안 깨져. 안 깨져. 들어두는 게 나아.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땅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366조하고 똑같죠? 그런데 땅이 경매가 되기 전에 갑이 건물을 팔아요. 갑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매매 등을 통해서 달라졌죠. 이럴 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네? 자, 순서로 따지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이럴 때 돈을 안 갚아서 이 땅이 경매가 됐어. 그 땅이 정에게 넘어갔어. 자, 지금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지요. 병. 그죠? 그렇잖아요? 자, 이때 병. 새로운 토지 소유자 정에게 이 관습법상 법정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땅. 저당권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이 뭘 취득했어요? 지상권이죠? 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예요. 2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병의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소멸합니다. 예? 아시겠어요? 대신 366조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병은.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366조 법정상권을 취득합니다. 이유는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만 소유자가 동일하면 된다는 게 판례예요.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만. 그런데 설정이 될 때는 소유자가 동일했죠. 실행이 될 때는 다르죠. 법정사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정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366조 법정사건을 주장할 수 있다. 요게 10년도 더 됐어요. 한 2번 나왔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 요게 어렵게 나올 때가 됐는데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왜 안 나와요? 공부들을 너무 안 해. 쉽게 나올 거예요. 올해 만약에 작년 수준으로 나와버리면 떨어질 분들은 수두룩합니다. 작년만큼 공부들 안 하고 계셔서 올해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요런 게 하나 있다.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법정 지상권의 취득과 관련된 법정상권 내용이에요. 특히 지금 366조 이 마지막 거 빼고는 나머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저 취득과서 존속기한 및 갱신이 나오는데요. 자, 지상권, 전세권, 주택임대차, 민법상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5개. 존속기간과 갱신이 나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달라요. 구별하셔야 돼. 먼저 지상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두 종류가 있죠. 최장, 최단. 자, 존속기간 지상권 최장 없다. 몇 년 넘지 못한다.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된다. 최단, 몇 년보다 짧게 못한다. 아, 이거 있다.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30년 이상으로 하라. 목조 건물 15년 이상으로 하라. 건물 위에 공작물 5년 이상으로 하라.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만약에 요보다 짧게 정하면 요만큼 연장한다. 280조 이하. 요보다 짧으면 요만큼 연장한다. 됐죠? 두 번째,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지상물은 정해놓은 경우, 예컨대 수목, 목조 건물 이렇게. 이때는 그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기간이 되고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고 지상물도 정하지 않았어. 나무를 심을지 목조 건물을 지을지 공작물을 설치할지 안 정했어. 이때는 15년으로 한다. 이렇게 280조하고 81조 조문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갱신, 합의로 갱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얼마든지. 법정 갱신은 없다. 지상권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보는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지상권에는 있다 없다? 없다. 대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283조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을이 건물, 즉 지상물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는 되는데 을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어요. 을은 갱신하고 싶겠죠? 그죠? 갱신 안 하면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갱신을 청구합니다. 이때 갑이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갑은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는요, 거절할 수 있는 청구권이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거절할 수 없는 형성권이 됩니다. 이런 갱신의 간접적 강제선이 283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갱신을 청구했더니 갑이 거절한 경우 을은 건물 사라! 그럼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지상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걸 갱신의 간접적 강제를 하고요. 요거를 나중에 토지 임대차에 갖다 씁니다. 그때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할 거니까 갱신의 간접적 강제 283조까지 딱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시겠죠? 지상권의 효력하고 특수지상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하고 90페이지 지상권의 의 1, 2, 3, 4, 5까지 오늘 하시고 91페이지 하단에 지상권의 취득 그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맨 밑에 법정상권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5조와 366조가 있습니다. 있죠? 그 366조 주의에 있는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간단하게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두 번째 토지의 저당권 설정, 그리고 건물이 팔리고 나서 토지가 경매. 예? 요 그림. 관련 판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1, 3, 4. 자, 오른쪽 4번에 280주. 밑에 양가로 위에 281주. 맨 밑에 283조. 1항 2항. 요 정도. 조문만. 아시겠죠? 됐다고 해주세요. 네. 지상권 효력부터 담보물권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끝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